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2023년 5월 3일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는 그 액수를 떠나서 인원을 떠나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나마 여러분과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무게를 견뎌가면서 그 속에서 신앙을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다가가서 어떤 주제를 좀 친밀하게 가까이 성도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성경과 신학을 배우고 익히고 또 발전시킨다. 개인의 차원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정말 누가 보아도 멋있어야 되거든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도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다루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 회원들 전용으로 해서 좀 더 내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꼭지로 오늘 5월 3일 주제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한국교회의 그 시작에 있어서의 한계가 무엇이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다음 세대의 어떤 이정표 노릇을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첫 번째 꼭지로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장신논단이라고 하는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출간한 논문집이죠. 장신논단의 최윤배 교수라고 하는 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0년 조직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지난 100년 동안의 조직신학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조직신학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장로회 총회, 장로회 신학대학, 그러니까 통합측이죠. 광나루 신학교라고 하는 그곳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이 부분을 검토한 글입니다. 1959년에 통합측하고 합동측이 분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진 겁니다. 1959년까지 그때까지는 같은 교단으로서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평양신학교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좀 간단히 보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평양에 설립된 기독교 교육자 양성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설립 연도는 1901년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그 간략한 설명에 보면 맨 처음 설립이 될 때에는 1년에 3개월만 학교에 출석해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각종 그 신학 교과목을 가르치지만 교회 일꾼 양성을 위한 성경 학원 정도의 수준, 교회에서 실제로 일하는 실무적인 것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신학교는 그 교회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이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이 다시 나라의 독립을 찾고 그러려면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때까지 그리고 독립 이후에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키우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선교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고 또 이 교회는 장래 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교회가 어떤 인재를 배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재가 두드러진 인재라고 한다면 그 인재가 혼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혹은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의 생각과 비전을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협력하여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체제, 시스템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변화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선교사들의 그 자리를 교권주의자들, 정치 목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야합에 의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여 마치 자기가 어떤 권력자인 것처럼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쪽으로의 발전과 성장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당시 한국에 온 이 선교사들이 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사에 대한 통찰, 신학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상당히 부족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신학이 뭐고 목사가 뭐며 선교사가 뭐다라고 하는 것도 한국에 와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나가는 거였죠. 그런 식으로 틀이 잡히면 나중에 철이 들어서 그 틀을 깨고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려면은 정말 고도의 집중과 자기 성찰과 그 다음에 갈고 닦는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막중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920년이 되어서야 1년 2학기 3년 과정으로 바뀝니다. 1920년에. 근데 이 부분에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왜 1920년이냐 이거예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뭔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눈치를 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언더우드는 상당히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동학운동이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 저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저력을 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면서 정신을 조금 차리고 존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3.1운동을 보고 조금 더 치밀하게 다루려고 한 겁니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30년대 후반에 가서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반일적인 어떤 쪽으로 조금 선교사들이 돌이켰다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는 완전히 적국이 된 거죠. 1920년대는 신사참배를 그렇게 혹독하게 강요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반대도 그렇게 혹독하지가 않았죠. 일본에 협력을 했던 겁니다.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0년의 이 역사를 검토해 보는 이 논고, 이 장신논단 제49쪽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통합 측과 합동 측이라는 관점에서 1959년 교단 분열 이전과 이후로 조직신학 강의를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1930년대까지 평양에 소재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보면 과목은 드러났지만 성경학원 정도의 수준이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 정도 실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평양에 신학교를 개설하기로 하고 학교를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할 때 전체 이 프로젝트 그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생각을 한 사람은 마포 삼열이나 언더우드라기보다는 그 윌리엄 레이놀즈 이눌서라고 한국 이름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남장로교회 출신이고 가정에서 이미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장로교 배경하에서 해오신 분의 자제였기 때문에 장로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선교사들보다는 좀 더 투철했고 또 이분이 어학에 탁월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상당히 좋은 분이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언제부터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담당 교수로 강의를 했느냐 하면은 1924년서부터예요. 그러니까 1916년서부터는 마포 3열 마펫 선교사가 조직신학을 담당하여 강의를 했고 1916년서부터 그러니까 16년 이전에는 그냥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성경학원 수준에서 강의를 했던 겁니다. 물론 그때는 1년에 3개월만 출석 수업을 하고 심도 있는 공부가 불가능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마펫 선교사가 조직신학을 강의하다가 1924년부터 1937년까지 조직신학을 이눌서 윌리엄 레이놀즈 교수가 강의를 했던 겁니다. 1937년서부터는 이제 존 크레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조직신학을 담당을 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956년에 선교사직을 은퇴를 해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기 2년 전에 크레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2권짜리 조직신학 책을 저술했습니다. 1937년까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때에 상당히 그러니까 신사참배와 충돌되고 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것이 일단은 1937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 정세가 혼탁해지고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일본을 억누르고 반대해서 적국처럼 되고 그래서 행동에 제약이 되고 1937년이면 신사참배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해서 그것은 우상숭배다 하면서 선교사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하려면은 학교도 문 닫아라, 교회도 문 닫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마 학교 문을 닫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은 객관적 연대이기 때문에 총신 쪽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931년에 조직신학 책이 처음으로 출판됩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이것은 한국 신학자가 쓴 것도 아니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실정에 맞추어서 100년대계를 생각을 하고 신학책을 쓴 것이 아니라 중국 신학자가 가옥명이라고 한국식 발음으로 가옥명이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 신학자 어거스터스 스트롱과 찰스 하치의 두 글을 종합을 해서 중국을 위한 조직신학책을 쓴 겁니다. 3년제 6학기제 강의의 학교 시스템에 맞추어서 조직신학을 그런 식으로 편제를 한 겁니다.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책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교재로 쓰기가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한번 쓰다가 보니까 계속 그것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은 그 신학을 배운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한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 교회 신학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에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될 책입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옥명이 스트롱하고 찰스 하치 책을 보고 나름대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중국적인 이해가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책을 보면서 용어가 왜 이래라고 할 때에는 그리고 중국식 한자 표기가 성경에도 들어가고 신학을 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가옥명이 이 책을 편집을 할 때 찰스 하치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A.H.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까지 같이 썼습니다. 그러면 스트롱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스트롱은 침례교인입니다. 철저히 침례교인이에요.
침례교적 정신과 전통을 굉장히 확고히 하는 나름대로 북침례교회 골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칼빈주의 신학, 그러니까 이 오래된 침례교회의 뿌리일수록 참 침례교회가 철저하거든요. 굉장히 철저해요. 굉장한 칼빈주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침례교인들의 특징은 난 누구 제자다, 나는 누구 노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입에 잘 내세우질 않아요. 침례교회의 정신은 내가 누구한테서 배웠든 누구의 제자든 어떤 신학을 추구하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한계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강조하다가도 조화와 협력이라는 점에서 나와 신학이 좀 다르거나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협력하기 위해서 나를 억누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침례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침례교적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을 온전히 추구하고 그 성경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스트롱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3권짜리 조직신학책을 펴낸 분입니다. 그 스트롱하고 찰즈 핫지를 융합을 해서 그 속에서 중국인들이 배워야 될 조직신학책을 썼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 이상으로 잘해낼 역량을 본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을 교회에 두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쁘고를 지금 떠나서 그들이 생각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1931년까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901년에 신학교를 세우겠다 생각을 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착수를 해서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조직신학 교재를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이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장로교 평양신학교는 기준점을 제시를 했고 기본 틀을 마련해 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 더 어떻게 얼마나 아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신학의 기본이라는 의미에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